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명, 즉 기대 수명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지난 2016년 8월에서 9월 사이 일반인 1,0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득이 월 2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200만 원 미만인 사람에 비해 기대 수명이 약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혼인 경우 결혼한 사람에 비해 기대 수명이 약 1.4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팀은 단순한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0세 이상 위암 환자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위암 환자 576명을 65세에서 80세 미만의 고령층과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으로 세분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시경 절제가 가능한 조기 위암을 치료한 그룹은 치료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9.44배나 낮았습니다. 이미 진행된 위암을 수술 치료한 경우에도 고령, 초고령 환자 모두에서 5년 장기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팔다리 근육이 줄어든 남성은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20에서 69세 성인 17,000여 명을 5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 남성이 팔다리 근육량을 유지하면 당뇨병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체성분을 유지한 그룹의 당뇨 발생률은 2.2%인 반면 팔다리 근육량이 변화한 그룹은 4.8%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근육이 줄면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 포도당이 혈중 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남성과 달리 여성은 근육량과 당뇨병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심장질환 치료를 통해 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심방이 가늘게 떨리는 심방세동 환자 358명을 약물 치료를 받은 그룹과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전극 도자 절제술을 받은 그룹으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다고 전했는데요. 3번에 걸친 30점 만점의 인지기능 검사에서 약물 치료군은 25.4점, 25.2점, 24.8점을 기록했고 절제술군은 이보다 높은 25.4점, 26.6점, 26.5점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전극 도자 절제술이 심장 리듬을 되찾게 해 혈전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며 조기 치매 환자 중 심방세동이 원인 질환으로 판단될 경우 이 같은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표준 치료법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연구팀이 대장암 환자 923명과 건강한 대조군 1,846명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 평균 해조류 섭취량이 2.27g 이상인 그룹은 1.09g 미만인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채취되는 다시마, 미역 등에는 체내 항산화 기능을 높이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발바닥 쪽에는 뒤꿈치뼈에서 시작해 5개의 가지를 뻗은 족저 근막이라는 두껍고 단단한 섬유띠가 있습니다. 이 족저 근막은 발의 아치 모양을 유지하고 또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릴 때 힘을 실어줘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족저 근막은 살면서 크고 작은 외상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손상에 염증까지 더해지면 이 발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 원인 질환으로 알려진 족저 근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는 발의 구조적 문제 등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경우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 발에 부담을 주는 격렬한 운동을 자주 하거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할 때, 또 바닥이 딱딱한 공간에서 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이 이어지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쿠션이 없는 구두나 하이힐을 신고 오랫동안 서 있어도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불어난 뒤부터 양쪽 발 뒤꿈치 통증을 겪고 있는 이현수 씨. 오른쪽 발은 그나마 아픈 게 덜해졌지만 왼쪽 발의 통증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꿈치 속이 찌릿찌릿 뭐가 찔리는 듯한 통증이 너무 많이 아프진 않은데 꽤 신경 쓰이는 정도의 통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기다려보고는 있었는데 낫지 않아서 계속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씨처럼 발바닥이나 뒤꿈치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족저근막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만 명 정도에 그쳤던 국내 환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22만 명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환자가 많은 편이지만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체중이 실린 채로 발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이나 자세가 반복적으로 외상을 입히면서 생깁니다.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면 관련 조직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징적 증상은 아침에 잠에서 깨 일어나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깐 앉아 쉬다가 다시 걸으려고 할 때도 아플 수 있는데 이땐 몇 발자국 걷다 보면 통증이 차츰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을 쓰면 체중을 땅에 디디면 그것이 미세하게 자꾸만 그 외상을 주게 되고 아물고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다 딱딱해지고 만성 염증이 되는데 왜 그러면 아침 쉬고 일어나서 디디면 아프느냐? 그거는 밤새 자면서 이 발을 어떻게 보면 이게 처진 상태로 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발 뒤꿈치 쪽이 좀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쪼그라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 디디면 땅에 디디는 과정은 족저근막이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그 외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주로 발 뒤꿈치 안쪽에서 나타납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서서히 증상의 세기가 심해지고 보행에 장애가 생기면서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발 뒤꿈치뼈 부근을 눌러서 아픈 부위, 즉 압통점을 찾게 되고 이 족저근막이 뻗은 방향을 따라 발바닥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핍니다. 증상이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의 양상이 아니거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엑스선 촬영, CT, MRI,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대개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운동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이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데요. 그 첫 단계는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된 운동법이나 무리한 운동량,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게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을 해서 이 긴장도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하나의 아킬레스건까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오래되다 보면 딱딱해지고 구축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킬레스를 많이 스트레칭하면 연속선상으로 이거에 대한 긴장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그 다음에 족저근막에 대한 스트레칭 마사지를 포함한 이제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외에 이제 초기에는 진통소염제 복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또
이런 야간 부목이라는 것을 착용을 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을 밤에 착용을 해서 이 뒤꿈치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예요. 자는 동안. 한쪽 발을 뒤로 뺀 채 손바닥으로 벽을 짚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스트레칭. 그리고 앉아서 수건이나 밴드로 발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 등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5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이상 증상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보존적 치료 단계에서 호전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보존적 치료가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요법을 병행해 딱딱해진 족저근막 부위를 유연하게 합니다. 수술로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내시경인 관절경을 이용한 절개술 등이 포함됩니다. 수술 성공률은 70에서 90%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대개는 많이들 호전이 되지만 아주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호전이 안 되는 일부 드물게 그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족저근막의 그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딱딱해진 부위를 부분적으로 절개해주는 족저근막 절개술 또한 그 부분을 일부 좀 수술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일부 절제해주는 족저근막 부분 절제술. 아울러서 이제 만약에 신경적인 그 눌린 증상이 있을 때는 그 눌리는 걸 풀어주는 신경 해리술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의 통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문의들은 전했습니다. 초기에 보존 치료만 잘 해도 환자의 80%가량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고관절에 이어 허리 등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피할 것을 권했습니다. 신발은 쿠션이 충분한 것을 신는 게 중요하고 종아리 근육과 발바닥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증세가 오래될수록 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늦지 않게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결석은 칼슘이나 수산화나트륨 등 소변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서로 붙어 돌처럼 된 물질을 말합니다. 결석은 신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변과 함께 배출돼 나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요관이나 방광, 요도에 걸리면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 박형근 교수는 결석이 소변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막히게 되면 요관과 신장 내에 갑작스럽게 소변이 차기 때문에 콩팥이 늘어나고 주변 근육과 장기가 자극을 받아 통증이 심하다며 통증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진 후 또다시 나타나는 간헐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날이 더워지면서 체내 수분이 적어져 소변이 농축돼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변 속 결석 성분이 잘 녹지 않고 또 결석이 생기더라도 소변량이 적어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석이 더욱 생기기 쉽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칼슘과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배출하는 경우인데요. 박형근 교수는 칼슘이나 수산화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짜게 먹는 경우 소변으로 칼슘과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석이 생기기 쉽다며 물에 소금을 넣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소금이 더 녹지 않고 결정을 이루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결석 생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체내에 부족한 경우에 이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료법은 결석의 크기와 증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석의 크기가 5mm 이하로 통증 등의 증상이 심하지 않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결석이 자연스럽게 빠지기를 기다리는 대기요법을 사용하는데요. 하루 소변량이 2에서 3리터 이상 되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결석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결석 크기가 5mm 이상인 경우에는 충격파를 이용해 몸 안의 결석을 부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나 요도의 내시경을 삽입해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박형근 교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입원과 마취가 필요 없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결석이 크거나 단단한 경우 한 번에 깨지지 않을 수 있어 여러 번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시술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결석이 매우 크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쇠석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내시경 치료를 시행합니다.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데요. 또 결석의 성분이 되는 칼슘과 수산화나트륨의 과도한 섭취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근 교수는 시금치와 땅콩, 초콜릿 등에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피해야 한다며 칼슘의 경우는 섭취를 줄이면 오히려 결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금같이 짠 음식은 결석을 서로 붙이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며 식습관 개선 외에도 결석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 대사 검사와 영양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게 합병증과 재발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햇볕이 쨍쨍,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의 계절. 여기저기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리다 보니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으슬으슬 춥고 기침에 인후통, 피로감까지 이른바 냉방병에 걸리고야 마는데요. 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한 실내 냉방은 자제하고 자주 바깥바람을 쐬어주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냉방병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